손을 떼도 됩니다. 그게 한 몇 달 전에 업데이트 됐어요. 또 이런 영상을 찍어놔도 또 업데이트돼서 또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안 바뀌어도 소프트웨어로 계속 기능을 바꿔나가니까 미국에서는, 제가 있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 25년을 맞이해서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정말 쉽게 모시기 힘든 분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테슬라에 대한 그 지적 세례를 받게 하신 분이고, 테슬라를 알게 하셨던 분이고, 이해도를 갖게 하셨던 분. 그래서 2020년에 제가 8월에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언급드렸던 바로 그분입니다. 일렉트로캠님 나오셨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언급해 주셔서 그 기억에 너무 감사드려서 또 용기 내서 이렇게 나오게 해주고, 너무 좋은 데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렉트로캠님은 사이언티스트이자 엔지니어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조금 이 영상 찍기 전에 좀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몇 개 없더라고요. 아닙니다. 테슬라를 보는 일반인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일반인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가장 많은 배움을 가지게 되었던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중간중간에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를 초반에는 많이 하셨어요. 2020년에. 그렇죠? 근데 이거는 딱 듣다 보니까 이거는 일반인이 아니고 거의 학자 수준인데, 그러면서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게 됐고, 또 하나는 그 테슬라 얘기하실 때 일반인의 눈으로 이게 시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본인의 감성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간단하게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채널에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전기차에서 이제 내연기관차 좋은 걸 누가 준다. 예를 들어 뭐 S클래스나 그 이상이 되는 차를 준다. 그럼 타시겠습니까? 이제는 못 하겠는데요. 네. 타기가 쉽지 않죠. 전기차가 주는 이제 조용함? 일단 진동이나 이런 게 아예 비교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전기차가 그거는 갖고 있는 특징에다가 테슬라가 FSD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미국에서는 특히 너무 좋아져서 로보택시 갈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주는. 근데 제가 모니터링 실제로 타이틀도 슈퍼바이즈드고 그런 상황에서는 요즘 뭐 출퇴근 하는데 거의 개입 없이 하니까요. 예전에는 그마저도 이제 주차장에서 대로까지는 차를 나가줬어야 되는데 이제 주차장마저도 지금 막 나가려고 하니까 거의 개입하는 게 없고, 자동 주차도 굉장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타기가 편의성에 있어서는 저는요, 제 취향으로는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테슬라 타보셨죠? 근데 그쵸, 한국과 그 미국 차이는 너무 현격히 나더라고요. 그쵸.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실제로 다른 차도 BMW나 뭐 현대 아이오닉도 그렇고 크게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오토크루즈라고 표현되는 오토파일럿 이 정도 수준이지. 그렇죠. 좀 아쉽죠. 한국 분들이 제가 느끼는 것만큼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주식은 그냥 테슬라에 관해서 모든 걸 얘기하다 보니까 주식은 사이드긴 한데, 사실 전 차가 좋아서 차를 타보고 이게 미래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어쩌다 이제 차도 사고 투자도 하게 돼서 요즘 테슬라도 너무 다시 또 핫해져서 그래서 이제 좋은 건데, 이런 접근 방식을 한국에서는 갖기가, 옛날에는 근데 테슬라가 한국을 좀 케어해줬던 것 같은데, 이제 너무 차를 많이 팔다 보니까 한국 시장의 사이즈라든지 그런 게 좀 안타깝죠. 그리고 AI가 되려면 데이터도 많이 얻어야 되는데, 한국 나름의 데이터 교통 특성이 있을 텐데, 미국도 동네마다 약간씩 편차가 존재하거든요. 그렇겠죠. 실리콘밸리에서가 제일 잘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도 실제로 언급을 했었고, 근데 여전히 제가 그걸 보고 로드트립을 가서 다른 동네를 가보면, 새로운 동네 가면 지리에 여전히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건 확실하게 다 가주니까. 그렇지만 이제 제가 좀 더 모니터링을 좀 세게 해야 되고, 저희 동네에서는 뭐 그래도 공사 구간까지도 다, 예를 들면 역주행하는데 여기 공사하니까 길 막고 뭐 콘 놓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찾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중앙선을 잠깐 넘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 인식을 하는 거죠. 그 중간에 사람이 뭐 스탑사인 서 있는 것도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계속 이게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이 정도 수준인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카메라 같은 경우 보면 알아서 내비게이션 상에서 그 위치를 기억했다가 속도도 줄이고, 오히려 편의성에서는 현대 기아차나 그리고 BMW 같은 경우는 이런 디스인게이지 되고 인게이지 되는 과정이 굉장히 부드럽고, 오히려 참 그런 걸 느끼기에는 좀 한국에서는 분명히 불만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 소비자들의 그것도 충분히 저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한국도 좀 잘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미국만큼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테슬라를 타고 딱지를 수십 개를 끊었어요. 근데 시선을 띄고도 자동으로 갑니까? 손은 확실히 띄시더라고요. 예. 한국 같은 경우는 손만 그거- 띄어도 빨리 손 잡으라고 자꾸 그러고. 이제는 손 떼죠. 그 전에는 손을 올리라고 했고요. 저는 이게 습관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딱 맞춰서 놓으면은 이제 울리진 않았는데, 그 기분이, 그래서 저도 가끔 그래도 계속 손을 얹히긴 하는데, 지금은 이제 실내를 모니터링해서 네. 손을 떼도 됩니다. 그게 한 몇 달 전에 업데이트 됐어요. 엄청나게 편하겠습니다. 그 천지 차이인데, 손을 잡고 있는 것과 떼고 있는 게 천지 그쵸, 차이인데. 그쵸. 뭐 손 놓고 잡고 뭐야 이러지만 이거는 엄청 그럼요. 완전히 아직은 믿으면 안 되는데, 그 업데이트 전이긴 한데, 참 묘하더라고요. 이거 뭐라고 표현하기가,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될 것 같은 느낌은 엄청 줘요. 그렇구나. 이 차를 타는 사람들한테 소프트웨어에서 정말 막강한 게, 아마 최신 버전에서는 밤에도 정확히 절 보거든요. 앞을 보는지 안 보는지를 굉장히 모니터링을 잘해요. 거기도 그러면 딴 데 보면은 뭐라고 경고? 뭐라 하죠. 앞에 무조건 봐야죠. 그 경고가 너무 자주 나와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네. 저는 나오죠, 당연히. 그건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이제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제가 이제 터치 패널에 손을 넣어서 조금만 한 5초만 해도 벌써 뭐라 하죠. 왜 앞에 안 보냐고. 맞아. 그건 똑같군요. 네. 그 선글라스를 써도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보는 것 같고요. 근데 옛날 버전인 차들은 못 보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테슬라를 언급하는 게 참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힘든 게, 또 이런 영상을 찍어놔도 또 업데이트돼서 또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안 바뀌어도 소프트웨어로 계속 기능을 바꿔 나가니까, 네. 아마 옛날 좀 하드웨어 3나 옛날 차들은 그냥 카메라로만 보는 것 같은데, 센서가 아니라. 예. 근데 선글라스 쓰거나 이제 모르겠다 그러면 벗으라 그래요. 안 벗으면 나 운전 안 해준다고. 네. 그런 경고도 내고, 하드웨어에 따라서는 예. 어떻게 해서든지 앞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방만 주시하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네. 그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와 있죠. 그래서 엄청 편하죠.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이제 회사에 좀 팬이 되고, 네. 그런 기능 때문에.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아직 미국에서는 내연기관에서 이렇게 해주는 회사는 아예 없고요. 그리고 사고 난 뒤로도 내가 너무 테슬라를 너무 믿었나, 이건 좀 아니어서 다른 회사 차들도 다시 한번 시승을 하고 차 한 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미국에서 원카 패밀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원카 패밀리라고 하는데, 차 한 대로는 뉴욕이나 뭐 보스턴 정도 아니면은 샌프란시스코도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어디 가려고 할 때 차 없이 가기 하면 어렵다는 얘기시죠. 대중교통이 제 시간에 오지도 않고요. 예. 갑자기 막 앱 보다 보면 차가 오다 막 사라지고. 한국하고 다릅니다. 한국의 그 뛰어난 인프라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차가 반드시 필요해서 전기차로 내연기관은 못 하겠고 전기차를 타야겠다 싶어서 했는데도,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에 있어서, 그리고 슈퍼차저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도 테슬라가 다 좋은 건 아닌데, 아직도 미국에서는, 제가 있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이번에 이제 사이버 트럭 구입하셔서 직접 몰고 계시잖아요. 꽤 이제 됐는데, 그것도 엉겹결에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쵸,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다. 그렇죠. 테슬라가 장사를 잘하고 항상 시가에 파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예약을 한 100만 번째일 거예요, 아마. 사람들 많이 예약하고 중간에 했는데, 한국에서는 아마 난리가 날 텐데, first come first serve가 아니라, 나는 이런 차가 현재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비싼 차를 먼저 파니까요. 그걸 살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주 초창기에 이제 정말 비싸게 주신 분들, 뭐 일론 머스크 사인이라든지, 그 다음은 이제 제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샀는데, 그때 뭐 주식을 오래 보유한다든지, 테슬라 주식을 그런 사람들, 아니면 그러면서 이제 몇 주 이상 보유한 사람한테 먼저 사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프로모션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그 차가 한 대 필요한 상황에서 렌트카로 견뎠는데,
그 기름 넣고 이런 거를 너무 오래간만에 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기름 안 넣는 것도 너무. 기름 넣고 정비소 가는 게 세상 불편한 일인 건 알게 되죠. 전기차를. 전기차 타면 그거 정말 알게 되죠. 아, 사람들이 충전 오래 걸리지 않냐. 근데 사람들 기름 저희 동네 보면은 그 코스코에 그 조금이라도 싸게 넣겠다고 그걸 줄 서서 기다리고 네. 그 시간이면 충전을 하고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생각외로 집이라든지 집밥이라고 그러죠. 그러죠. 집밥이라든지 아파트 내에서도 설치되어 있는 데가 꽤 많아요. 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직장에서 그걸 일종의 복지로 아주 저가나 공짜로 충전하게 해주는, 그래서 회사에 오게 만드는 네. 그런 데가 많기 때문에요. 네. 찾아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굳이 가스스테이션을 안 가잖아요. 네. 그냥 직장이든 뭐 집이든 이렇게 충전해서 시간을 벌게 되고 오일 체인지도 안 하고 네. 뭐 비교할 수가 없죠. 그거. 그게 사실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차를 관리할 일이 없고 타기만 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타기만 합니다. 딱 하나, 타이어 하나 가는 거죠. 타이어만 갑니다. 예, 타이어 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안 뭐 오래돼서 에어 필터 갈아본 적 있고요. 네, 에어. 그 실내 에어 필터, 음. 그 엔진 필터가 아니라 네. 실내 필터라든지 와이퍼 블레이드, 예, 예. 뭐 그런 소모품 정도지 오일을 갈아보기를 했나. 그렇죠.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사실 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 신경 안 쓰는 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사람들 오일 체인지 할 때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좀 거리인데 나가서 예약 잡고. 한국은 오히려 너무 다 그래도 가깝게 잘 돼 있어서 그렇지만 네. 요즘 미국은 그런 인력 문제라든지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 오일 체인지 하는 비용도 많이 올랐고요. 네. 그것도 좀 싸게 하겠다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시간에 아예 입고 사는 게, 전기차를 타고 그걸 네. 입고 사는 게 낫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기존 그 테슬라하고 사이버트럭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사이버 트럭이 승차감이 아이러니하게 제일 좋고요. 예? 예. 트럭인데. 근데 미국은 픽업 트럭을 좋게 만드는 편이고요. 예. 아무래도 이런 서스펜션의 그 범프라고 하나요? 그런 공간이 많다 보니까 승차감이 오히려 그 사이버 트럭만의 특징이라기보단 픽업 트럭 자체를 미국은 워낙 좋게 만들다 보니까. 근데 사이버 트럭도 그 특징을 그대로 따라가고요. 아니 이게 좀 딱딱해서 쿠션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되게 부드러워요. 아 그렇습니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아. 예, 그때마다 바뀌는데 승차감이 굉장히 좋고요. 어.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타본 테슬라 중에서 제가 다 가져봤었는데 네. 제일 좋고요. 예. 그리고 제가 나름 초반에 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 그 연예인 된 느낌도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신기하게 생겼죠. 예. 예. 저희 동네는 이제 흔해서 심지어 제가 사는 동네도 이제 트럭들이 사이버 트럭이 많아져서 네. 그렇게 이제 뭐 관심을 받지는 않지만 여전히 동네를 좀 벗어나면은 네.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사진 찍는 사람 많고 네. 그런 경험들도 재밌었고, 저 신기하게 생긴 거에 대한 만족감? 그러니까 대부분 트럭에 오서는 만족감이지 않나 싶긴 하네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 말고도. 근데 너무 커서 운전하기 힘들죠. 미국에서는 괜찮은데 한국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긴 그쵸. 해요. 왜냐면 한국에서 F150이 돌아다니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있어요. 가끔 있어요. 예, 가끔 있죠. 네. 근데 여기 오는데도 전 한 대도 못 봤거든요. 아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보기 힘들어요. 네. 네. 근데 미국은 아마 캘리포니아는 그러니까 좀 타이트한데요. 네. 텍사스 같은 경우는 아마 주차 공간이 픽업 트럭에 맞춰져 있어서 예, 사이버 트럭이 돌아다니는데 크게, 그러니까 좀 각져서 좀 커 보이지 네. 크기는 F150 수준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도 큰 차죠. F150 자체가 미국에서 크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면 한국에서 저기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넣으셔야 되는 분은 이거 하시면 안 되겠네요. 한국 주차 사이즈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문이 안 열리겠네. 예. 그 덴트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철판이잖아요. 네네. 스테인레스. 아니 내가 문제가 아니고 남이 문제. 그렇죠. 그렇죠. 큰일 나죠. 그쵸. 내가 문을 여는 순간 큰일 나는 거니까. 그렇죠. 참 너무 그런 게 이기적이죠. 제가 교통사고 나고 나서 그런 제안이 왔을 때 그게 그 타이밍에 하필 연락이 와서 그래 사자. 그래서 차도 필요하고 친구들도 제가 사이버 트럭 산다니까 다 수긍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픽업 트럭을 타는 이유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타시고 아이러니하게. 그렇구나. 예. 지금도 설베이 해보면은 안 죽지 않으려고가 1등이에요. 픽업 트럭을 타는. 미국 사람조차도. 그러니까 차들이 점점 커지잖아요. 네. 그게 이제 미국의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보행자 안전 규정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각진 디자인이 가능하고 네. 점점 차가 무거워지고 있죠. 미국에서 지금. 아 그래요? 오히려 예. 에너지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쵸, 아이러니하죠. 네. 효율을 따지면 경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안전성 때문에 네. 사람들이 큰 차를 더 선호하고 SUV 그 짐을 많이 실다 보니까 여전히 SUV를 더 많이 선호하고 그런 차량 판매 랭킹 보면은 다 SUV 그렇죠. 픽업 트럭 여전히 판이죠. 환경적으로는 사실 도움이 그나마 나름 그냥 전기차를 타니까 효율이 내연기관보다는 월등히 좋죠. 100kW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사이버 트럭은 100kW가 넘습니다. 어, 100kW가 넘고요. 한 123인가 130 좀 안 될 거예요. 그 사이 연결이. 최대 얼마까지 타보셨어요? 로드트립도 했죠. 이미 그걸 몰고 그러니까 어 충전 시스템 잘 돼 있어갖고 끝까지 밀어붙이진 않아 보셨겠구나. 네, 전혀요. 그러니까는 중간에 쫙 최대한만 뭐 몇백 킬로까지. 그럴 일은 없는데 일단 표시로는 풀로 채우면 한 300마일 이상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480km인데 하이웨이에서는 전비가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전기차는 전비가 그 정도까지는 안 갈 텐데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그런 충전 인프라가 부족했을 때는 주행 거리에 그걸 많이 신경을 썼죠. 네. 길게 가는 차가 더 좋고 그런 거에 저도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300마일이면은 어떤 차든지 간에 300마일 이상 간다 그러면은 근데 미국은 이제 오지라든지 내셔널 파크의 어떤 캠핑 사이트 그러니까 충전이 잘 안 되는 그리고 내셔널 파크가 워낙 크니까요. 그런 데 가면 조금 좀 근데 거기는 뭐 기름 채우기도 쉽지 않은 데라서 근데 그런 데는 좀 힘들지만 미국의 인터스테이 하이웨이라든지 큰 하이웨이에서는 한 100km마다 100km도 안 되는 시내 같은 경우는 100km도 안 되는 데다 막 충전소들이 워낙 대규모로 근데 테슬라 슈퍼차저만요. 그러니까 그러면 화장실만 갔다 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꼽아놓고. 예.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들한테도 제가 막 그런 거 같이 여행 가다 보면 많이 전파를 했죠. 보라고 그냥 집까지 가는데 5분 10분만 충전하고도 아무리 멀어도 정말 멀리 가지 않는 한은 하고 그냥 집에 가서 충전하든지 하면 되니까요. 한국 슈퍼차저는 정말 그 고속도로 밖에 있어요. 예,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꼭 주차 요금 내는 데 있어요. 아니 미국은 그렇진 않거든요. 미국은 거의 뭐 주유소 같이 있으니까요. 그런 하이웨이 바로 나가는데 대부분 다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음식점 옆에 휴게소 같은데 막 대규모로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뭐 캐러맨스에 가면 몇백 개씩 있으니까 100개 아마 뭐 이쪽 사이트에 뭐 100개 가까이 있고 뭐 저쪽 사이트에 100개 아마 도처에다 널려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테슬라에서 슈퍼차저 쪽 인력을 확 줄였던 게 깔 만큼 충분히 깔았다는 판단 때문인가 보죠. 그러니까요. 그때 사람들이 그때 많이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이게 테슬라의 장점인데 더 이상 R&D 할 게 없어서인지 잘 모르죠. 회사 상황이라는 게 너무 다이나믹하게 바뀌니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네요. 이제 어떤 규격화돼 있고 이제 깔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때 좀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죠. 이게 테슬라의 장점인데 그 부서를 이렇게 날려버리면 워낙 이런 스타트업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근데 뭐 어차피 사용자들은 불편함은 없는 거잖아요. 현재 없죠. 그러면 현재 뭐 없죠. 사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캘리포니아만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고요. 미국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시골이라든지 이럴 때는 또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제가 슈퍼차저 때문에 옛날에는 뭐 여행 가면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명절 때, 뭐 많이들 이동할 때면은 그게 꽉꽉 찬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거든요. 저도 뉴욕이든 캘리포니아든 가끔 있었는데 요즘은 기다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현재는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그냥 꽂으면 되잖아요. 그게 여전히 미국에서 다른 충전은 제가 써보니까 왜 이렇게 그런 결제 핸드쉐이크 과정이 그런 에러들이라든지 그게 여전히 미국에서는 그래서 막강하죠. 한국도 지금 충전 회사들이 수없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다 다르게 쓰잖아요. 회원 가입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물론 한국 시스템 잘 돼 있기 때문에 회원 가입하는데 아주 오래 걸리지 않는데 그쵸. 그러면 한 5분 10분 이상은 걸리는 거예요. 충전하려면 그러니까요. 새로운 시스템에서 하려면 그런 좀 불편함들이 있죠.
또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그 네.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테슬라 제외하고는 네. 근데 테슬라가 너무 잘 깔아놨으니까 그냥 가놓고 그냥 꽂으니까 그 시간도 사실 충전하는데 크게 작용을 하니까요. 그럼요. 네. 테슬라는 한 5분에서 10분만 해도 상당히 꽤 많은 거리를 네. 갈 수 있으니까. 만약 이제 state of charge가 너무 낮으면 이게 충전 속도라는 게 초반엔 빠른데 나중엔 그렇죠. 늦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초반 5분, 10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한국 정도 4,500km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 그 5분, 10분만 기름 넣듯이면 충전해도 그 그렇지. 원하는데 만약에 충전소가 대부분은 있기 때문에 네. 거기 가서 충전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편의성이나 이런 게 일반 내연기관하고는 차에 거의 이제 그런 오히려 더 편하죠. 네. 네. 우리 그 일렉트로캠님이 미국에서 아주 대단한 기술 기업에 근무하고 계신데요. 그 저희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뭐 테슬라보다 이제 미국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포스트 닥터카자 하신 분들의 미국에서의 사이언티스트이자 엔지니어로서의 삶이 어떤지 그런 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먼저 미국 기업들 타이트합니까? 숨 쉴 틈 없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가요?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그쵸. 경쟁 치열하고 네. 살아남기가 일단 미국은 언제든지 잘릴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냥 그러니까요. 그 실제로 와서도 뭐 쉽게 목격을 하니까요. 근데 구조조정은 늘 있는 거고 아침에 출근했는데 돌아가게 되는 경우도 테슬라도 그랬고요. 테슬라도 대규모 레이오프 할 때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근데 그게 이제 뉴스거리가 이제 해외에선 되지만 미국 내에서는 알고는 있었죠. 그게 뭐 흔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걸 몸소 이렇게 보니까 제 옆에서 그걸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뭐 물론 기업도 많고 실력이 되면은 뭐 오히려 기회도 더 되고 이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스트레스와 좀 그런 면에서 타이트하죠. 네, 굉장히 타이트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기술자들과 그런 엔지니어들 쪽이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되게 궁금한 게 동양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요? 이 옛날부터 많았죠. 캘리포니아는 다 머리가 까맣죠. 동부랑 다릅니다. 동부에서는 저도 은은한 그런 인종차별이라든지 좀 백인 위주의 사회가 있다 보니까. 근데 뭐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느껴지지 않죠. 아는데 오래 이제 일하다 보면 은근하게 있는데 이제 서부에 와 보니까 이게 인종차별이 없는 거구나. 여기는 완전히 다 아시안 위주로 돌아가죠. 다 아시안 위주죠. 너무 아시안 프렌들리하죠. 특별히 컴퓨터 사이언스 쪽은 오히려 동양인이 그 백인들보다 비율적으로도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컴퓨터 사이언스는 인도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인도 분들이 많죠. 제가 하드웨어 쪽에 있어서 그런지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제 동아시아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중국, 한국, 일본 분들이 많고요. 컴퓨터 사이언스는 인도 분들이 아무래도 시뮬레이션 이런 쪽에서는 인도 분들이 좀 많은 거. 거기도 근데 당연히 이미 백인은 다 마이너리티고요. 다 이제 다 아시아인들 판이죠. 백인이 마이너리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그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아마 백인이면 캘리포니아 토박이일 확률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이거나 거기도 또 백인이어도 이민자일 확률이 높고요. 그러면은 백인들 자리 잡은 데는 동부나 금융 쪽이나 이런 쪽에 거기가 그렇게 강하고 서부는 특히 제가 있는 실리콘밸리는 이거 완전히 엔지니어 세상이더라고요. 엔지니어들 세상에. 그러면 걔네가 리쇼링해서 공장 지어서 이제 하겠다는데 그럼 일을 누가 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죠. 그런 쪽의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게 계속 느껴지고요. 그 덕에 물론 경쟁도 치열하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기댈 때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잡 시큐리티를 좀 보장해주는. 한 회사에 오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계속해서 그런 수요가 엄청나고 전 세계 그런 엔지니어를 다 빨아들이고 있죠. 어떠세요? 한국에서 치열하게 사는 것과 미국에서 치열하게 사는 것의 차이점이라고 할까? 한국도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 만약에 한국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살 거면 미국 가서 하면 어때? 뭐 이렇게 뭐 비교를 해주신다면? 좀 그렇죠. 다르죠. 근데 한국도 당연히 치열한데 가장 큰 차이는 미국에서 갑자기 이제 출근하셨는데 너 이제 나가 이러진 않잖아요. 한국은 절대 그런 정도 수준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일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견딜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항상 성과로만 평가하고 성과로만. 예, 예. 열심히 일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결과치가 없으면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다. 근데 그건 뭐 대학원생 때부터 지도 교수님이나 그런 얘기 많이 들어. 그런 분위기가 이미 박사 때부터 그런 게 좀 만연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겪어온 데가 다 그래서. 그럼 회사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효율성 추구하겠네. 예. 좀 기다려주는 것도 별로 좀 덜 할 수도 있겠네. 굉장히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죠. 다들 빨리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고. 제가 이번에 AI 가속기 시장의 흐름과 AI 시장 그 학습 단계나 이 추론을 넘어가는 이 과정들을 보니까 미국 기업들은 시간을 재산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현업에서 너무 느끼는 게 좀 돈을 세이브하고 이렇게 하면 물론 하루 이틀 더 걸리지만 네. 정말 돈을 많이 세이브하시는데 그 하루 이틀 때문에 돈을 막 써요. 진짜 장난 아니겠어요. 그걸 당기려고. 그 하루 이틀 딴 거예요. 네, 말도 안 되게 돈을 써요. 예, 그 시간이 다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예,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페이스가 빠르고 조심스럽긴 한데 요즘 환율도 그렇고 물가가 비싸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근데 페이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길래 약간 그 러프하게 중간값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참 실리콘밸리의 연봉을 어떻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게 기본급이 있고요. 네. 인센티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 보너스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제일 크죠. 주식 보너스가 엄청 크죠. 주식 보너스 빼면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은 주죠.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은 주는데 아마 기본급이 한국의 한 2~3배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서부 쪽이나 캘리포니아 뭐 이런 쪽은 한 한국 돈을 1억 5천 받아가지고 서민 보조금 받아야 된다고. 서민이죠. 네, 보조금 받아야 된다고. 그보다 훨씬 받죠. 그보다 많이 받죠. 훨씬이죠.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받으면 이제 지금 중산층 환율로는 뭐 기본급들이 답은 한 3~4억쯤 하겠네요. 예. 기본급이? 경력직이요. 경력직. 프레시 박사는 아니고 이제 경력직들이. 근데 이제 뭐 AI 쪽에 하시는 분들은 더 높고요. 더 높고요. 당연히 뭐 그런 거고. 그리고 거긴 경력만 조금만 쌓여도 근데 주식이 대부분 70~80%입니다. 많이 받는다는 얘기. 그래서 저는 그것도 참 주식에 의해서 연봉이 결정되는 건데 내가 얼마 받는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근데 빅테크면은 나름 뭐 거의 현찰 같은 거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오픈 AI도 그렇고 아직 뭐 상장된 건 그렇죠. 아닌데 상장 안 됐으니까. 근데 워낙 이제 밸류에이션을 잘 받으니까 뭐 그거에 기반해서 당연히 뭐 페어 마켓 밸류라든지 뭐 다 나오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제 자기 연봉이 얼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주식은 결국 자기가 팔 때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행동했던 여러 가지가 지금 딱 듣고 나니까 이해가 다 되는 게 직원들을 주식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그렇죠. 끌고 간 거잖아요. 네. 월급을 아주 많이 준 건 아니고 네. 주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 목도 두고 했던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연봉을 투자자한테 받는 일론 머스크가 참 그냥 똑똑하신 분이죠. 주식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엔 최고의 천재 그런 문화가 이제 있어서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정말 경쟁력 있게 타이트하게 일할 자신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페이는 확실히 해주니까. 근데 고용의 불안정을 늘 견딜 수 있냐? 그러니까 한국의 좀 타이트함과는 다르니까요. 여기도 치열하지만 좀 방향이 다르니까. 근데 그런 거를 계속 이겨내가면서 기회는 많으니까요. 아무래도 더 큰 나라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제 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면에서 그냥 더 많은 기회와 더 협업할 기회들, 융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을 저도 추천을 하죠. 특히 이제 스템 쪽은 항상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남으려면은 아까 그 말씀하신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결국 미국이 원하는 인재상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내가 그런 걸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은 딱히 어떤 뭐런 트릭이 있거나 뭐 패스트 트랙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 미국이 원하는 현재 가장 그런 스템 쪽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가 굉장히 부족하니까 그런 거를 자기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고급 인재다라는 게 아마 영주권이라든지 그 절차를 밟으려면 추천서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프로세스들이 짧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긴데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밸류를 증명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뭐 미국에 남는 거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죠. 그런 정부의 그런 리쇼링 때문에 뭐 미국에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젊은 친구들 그리고 더 많은 기회 그리고 그런 페이들 그리고 계속 AI든지 이런
끌고 가는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일조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자기도 커리어도 성장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근데 물가가 워낙 비싸서요. 아니, 어느 정도 물가가 비쌉니까? 이게 애플 투 애플로 비교는 안 되는데요. 네네. 이게 뭐 한국은 워낙 이게 음식점들이 너무 많더군요. 이 주변도 그렇고. 예, 자영업의 나라라는 게. 근데 한국 음식이 미국에서 굉장히 비쌉니다. 예, 고급화를 해서요. 예. 굉장히 비싸고 저희 동네는 거의 뭐 옛날에는 하와이가 더 비싸다 그랬는데 하와이 여행 간 친구들이 돌아오는 얘기가 다른 동네에서 온 친구들은 하와이 물가가 비싸다 그랬는데 미국 저희 실리콘밸리에서 간 친구들은 저희 동네가 더 비싸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지금 옛날에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지금 한 7, 8배? 그러니까 언제적 대비해서 7, 8배. 옛날에 제가 대학원 유학 갈 때는 한 2배, 3배였던 것 같은데요. 한국에 비해서. 네, 한국에 비해서 2배, 3배여서 아니 뭐 미국의 물가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 예. 그러니까 외식을 좀 자제한다든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때부터 이미 페이가 미국이 더 높았지만 네. 그래도 저보다 뛰어난 선배님들은 그래도 한국에 많이 돌아오셨거든요. 네. 뭐 교수직이든 굴지의 S기업이라든지 예, 대우도 좋았고 근데 물론 미국보다 연봉이 낮았지만 여기가 물가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돈 모으기는 한국이 더 좋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예.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미국이 페이가 더 높았지만 남는 돈은 별로 없더라. 워낙 많이 써야 되니까. 예, 많이 써야 물가가 되니까. 높으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해야죠.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페이 스케일이 너무 벌어져가지고 그래도 미국이 더 남지 않을까 싶은데 질문이 외식을 안 하면 그럼 돈 모으기 쉽겠네요. 예. 사람을 안 쓰면요. 외식뿐만 아니라 사람을 안 쓰면 집안일 같은 거 할 때. 아니 집이 고장 날 수 있잖아요. 집을 그렇죠.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뭐 부르면 그냥 몇백 불 그냥 막 나가니까요. 3,400불은 기본으로 나가. 이따 콜을 하면 3,400불? 뭐만 고쳐도 그 정도면 싼 거죠. 수도꼭지 하나 고쳐도? 네. 예를 들자면. 일단 콜을 그럼 안 와요. 네. 그 정도 돈을 지불해 일단 불러야 되잖아. 3,400불? 불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 보고. 근데 뭐 그런 게 그 정도면 싼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돈들이 막 나가니까요. 그렇구나. 네. 일단 사람 인건비가 말도 못하게 비싸니까. 보통 이제 아파트라기보다는 콘도 같은 거보다는 단독주택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 훨씬 많고 아파트여도요. 뭐 이제 렌트한 거면은 그 랜드로드한테 청구하면 되지만 뭐 콘도여도 실내는 자기가 고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했으면 자기가 고쳐야 돼. 그러면 그 가실 분들은 남자가 손재주가 있으신 분이 가는 다 게 그래서 미국에 살게 되면 그렇게 되죠. 손재주가 늘어나게 되죠. 너무 비용이 높으니까. 그리고 외식 잘 안 하게 되고 팔락 같은 게 그래서 하우스 파티나 이런 게 자꾸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나가면 다 돈이니까. 나가면 다 돈이니까. 그리고 한국 음식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이젠 가격표가 4, 5배가 아니라 7배까지도 벌어지는 것 같고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된장찌개 하나 먹었다. 허름하게 먹으면 한 4배 정도 주면 되고 이제 한국은 다 깔끔하시잖아요. 위생이나 이런 게 정말 딱 봐도 이런 분위기잖아요. 4배면 $30 이상. 예, 그렇죠. 팁하고 팁도 줘야 되고 텍스도 따로 매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정도 나가게 되고 좀 정갈하게 좋게 먹으면 뭐 $4, $50 그냥 가죠. 그렇구나. 예, 순두부 하나에 그렇게 되죠. 근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친절하시고 서비스라든지 깔끔하시고 근데 얼마 안 하고 근데 이제 한국 음식이 미국에서 비싸다는 걸 좀 전제로 해야 되고요. 네네네. 넘버로 그러니까 이게 참 애플 투 애플 비교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횡설수설. 요즘 얘기하는 게 미국 갔다 오신 분이 야 3명에서 맥도날드 갔는데 한국 돈 10만 원 넘게 나왔어 막 이러는 거예요. 햄버거 값도 너무 올랐어요. 진짜 정말 햄버거도 무서워서 그래서 인앤아웃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게 그나마 이제 싸게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아니면은 이제 앉아서 뭔가 친구들이 외식을 한다라는 게 어떤 한국처럼 이제 이렇게 쉽게 나가서 먹는 게 아니라 이런 큰 이벤트, 뭔가 기념할 날 그럴 각오로 하고 나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집에 모여서 밥 먹고 하는 게 우리 집이 좋고 내가 요리를 잘해서 대접하는 게 좋아서 그게 아니라 그게 훨씬 저렴해서요. 심지어 어떤 문화도 있냐면요. 이제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대가족들이 만약 모인다. 그러면 그 인원이 나가서 먹는 것보다 요리사를 초빙해요, 집으로. 그게 훨씬 싸요.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 인원이 좋은 음식점 가면은 가격이
그 돈이면 집으로 요리사를 초빙해서 그래서 그런 문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족들이 모여서 요리사 한 분 초빙하셔서 그래서 파티라든지 밥을 그렇게 먹는다든지 그런 문화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외식이 다들 이제 비싸지니까. 그렇구나. 이게 확실히 사람값이 비싼 거 보면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선진국은 물건값은 싸고 사람값이 비싸다. 근데 그런 측면이 확실히 있네요. 네. 저도 그런 게 미국에 살면서 아까 그냥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신 걸 다 종합적으로 하면 그렇죠. 다들 자기 페이가 올라가길 바라는데 저도 그렇고요. 다 그런데 이 너도 나도 오르면은 저도 사람을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제가 정작 누군가를 고용할 때 돈을 왕창 내야 되니. 그렇지. 그게 참 그런 게 인플레이션이겠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스타벅스 지금 시간당 페이가 한 19불 정도 한다면서요. 근데 거기서 지금 대규모 시위를 했더라고요. 더 받아야 된다고. 네, 이거 근데 요금 올려달라, 요금이랬다. 그 임금을 올려달라는. 25불도 뭐 심심치 않게 보이죠. 67% 올려달라고. 뭐 그런 얘기.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임금을 올려달라는데 67%를 올려달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미 시장가가 그렇게 형성돼 있는 걸로 보여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래서 미국에서 자영업자 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식점들 망하는 게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양극화되고 있죠 거기도.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예 돈을 왕창 써서 기념할 만한 날에 나가던가 아니면 패스트푸드 그 중간이 없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식당 아주 예를 들어 갈비집이나 이런 데는 모르겠으나 된장찌개 파는 분식 파는 집은 진짜 힘들어지겠네. 애매하면 없어지죠. 그 대신 이제 된장찌개 고급화해서 팔죠. 멋있게 녹그릇이라든지 한국엔 흔하겠지만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돈을 이제는 근데 저희 동네가 좀 더 비싸고요.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LA 가니까 좀 한 5불 정도 더 싸지더라고요. 한 그릇에 그 정도 더 내려가서 그래서 막 저희 동네에서 LA 가서 많이 먹고 저렴하니까. 그렇구나. 근데 이제 미국에서 자리 잡으려면 대학만 나와서 될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고급 인력이 부족한 거니까요. 그렇죠. 거기도 이제 대학 정도 나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런 그 쉽지 않죠. 일해줄 사람들은 그건 많은 거죠. 일반적인 서비스업이나 이런. 오히려 그런 쪽에 이민을 지금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그래서 그 이민 추세도요. 제가 근데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한참 지났으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전 트럼프 때 그래서 고급 인력들은 이민이 더 빨라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다 막아버리고 오히려 고급 인재에 대해서는 더 빨리 트랙을 밟게 해서 이런 스템 쪽에 고급 박사급 인력이 되면은 오히려 미국에 그러니까 더 쉽게 그렇게 빠른 쪽으로 남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학부만 나오더라도 자기가 어떤 그런 스킬이나 내가 이런 미국에 그런 걸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과학계나 엔지니어 쪽에 그런 게 증명이 된다 그러면은 컴퓨터 사이언스는 좀 더 유리할 테고요. 그러면은 정말 한국 기업한테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반도체 엔지니어들은 중국 가면 잘못하면 간첩되니까 미국 가면은 완전 대박 나겠네요. 이미 박사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 보시면 여기 브랜치들 많잖아요. 한국에 브로드컴도 있고 요즘 그렇죠, 핫한 있죠. 다 땡겨오죠. 브랜치에서 다 땡겨서 오죠. 브랜치에서 잘하는 사람 아니면 삼성이든 하이닉스 출신 분들도 마이크론이라든지. 그렇죠. 엄청 지금 마이크론에 한국어 회의가 개설됐다고. 장난. 그 반도체 깜짝 놀라는 게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막 그냥 한국어로 된 파워포인트들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미국 기업에? 그 정도구나. 그러니까 여기 한국 기업에서 이제 경력 쌓으시면은 그런 인재들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대학만 나와서 미국 간다는 건 되게 어렵고 자기가 특출나서 그냥 그런 그 기술 기업에 바로 취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대학 나와서는 쉽진 않고 대신에 이제 한국에서 그런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플라이가 되기 쉽다. 수요가 여전히 많고요. 뭐 한국에서 박사를 하셨어도 그런 쪽 분야라면은 뭐 미국 오시는 거는 아니면은 테크니션도 부족하니까요. 공장에 들어갈 만한 테크니션도 부족한데 그런 게 좀 증명이 되시면은 오히려 그런 쪽도 쉬울 수 있겠다라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근데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많이 부족을 하고 미국 내에서 그런 게 참 확충이 이게 공장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제조업이라는 게 기계가 계속 돌아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많이 자동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게 미국에서 그게 잘 안 돼서예요.
새벽에 공장이 고장나면 그러니까 TSMC라든지 삼성의 그런 가동률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 기업들은 뭐 새벽에 고장나면 아침에 고쳐야지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새벽에 고장나도 다 그걸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메리칸 팩토리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되게 인상적인 그게 딱 여전히 그게 맞아요. 그 백인 노동자들은 주말에 말을 타더라고 자기 목장에서. 그래서 저기는 노동자가 자기 말을 갖고 자기 목장에 이렇게 있네. 저런 분들이 가서 열심히 막 허드렛 일을 하려면 갑자기 자기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이 안 생길까? 막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리쇼링 하면 그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백인들이 소득 수준이 그 정도인데 과연 일할 사람이 손에 때 묻히고 기름 묻혀가면서 막 할 사람이 많을까? 막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진통이 많죠. 최근에도 보면은 TSMC도 애리조나나 이런 공장에서 현지인을 뽑는 게 아니라 대만에서 인력을 데리고 와서 아예 대만 타운을 만드니까 거기 주지사들이라든지 뭐 거기 정치인들이 야 여기 고용을 하라 그랬지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뭐 그런 뉴스들도 나고 TSMC는 대놓고 못 쓰겠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리고 막 거기 문화가 약간 군대식과 그러니까 저도 참 군대식이지. 그런 게 여전히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많은 반도체들이나 이런 게 그런 환경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렴하게 쓰는 건데 그게 인플레이들한테는 좋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여전히 많이 AI가 발달했고 로봇이 자동화가 되고 그랬음에도 저도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죠. 그런 데들 추천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는 중국이 사실 전 세계 공장으로 온갖 안 좋고 더러운 일은 다 해줘서 저희가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이 싸게 물건을 쓴 효과도 작게 보면 반도체 공장에서 볼 수도 있고 크게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나라별로 보면 볼 수도 있는 건데 네네. 사람들은 마치 양산이라는 걸 그냥 만들면 되지 카펜페이지 쉽게 생각하지만 막상 그 라인을 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은 그런 고민들이 내재적으로 있죠. 다들 모두 저도 인간적으로 존중받았으면 좋겠고 다 해피하게 했으면 좋은데 아까 말한 너도 나도 임금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고 네. 누군가는 그걸 아직까지도 사람이 개입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참 저도 현실적인 답을 내기가 어렵죠. 하나 그 엉뚱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실제로 엔지니어이자 사이언티스트시니까 미국에서 또 공부를 또 박사부터는 하셨으니까 석사부터 하신 거죠? 네, 석사부터 했습니다. 석사부터 하셨으니까 이 중국 제조업에 대해서는 우리 일렉트로캠님이 했던 얘기 저는 100% 동감하거든요. 이거 너무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 무시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런 얘기는 저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인종 중에서 제일 많은 출신 국가가 결국은 중국일 테고. 얼마 전까지 중국이었죠. 이제 누적으로는 중국이 많은데 아마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인도가 추월한 걸로. 인도가 추월했어요. 인도 분들이 뭐 근데 비슷비슷할 겁니다. 네. 그럼 결국 그분들이 뭐 요즘 분위기에서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몇몇 있겠지만 결국 중국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예전엔 많이 돌아갔죠. 그래서 지금의 그게 중국의 힘이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중국을 만만히 볼 수 없는 게 중국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미국에서 선진 문물을 배우고 공부한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저걸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력을 그냥 쉽게 보면 절대 안 될 거예요. 그럼요. 소통도 그래서 잘 되고요. 그런 친구들이 중국에 가서 기업도 설립하고 뭐 중역을 많이 자리 잡고 중국 정부도 그렇게 해서 대규모로 돈을 투여해서 교수진이든 연구원이든 엄청 막 쓸어갔으니까요. 네. 근데 최근에는 약간 기류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기가 연봉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중국 안 가는구나. 잘 안 가죠. 가능하면 여기 최대한 버틸라고. 그냥 미국에 남으려는 게 좀 그게 좀 느껴지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고 가지 말라 그런다고 안 가지겠습니까? 그게 자기한테 더 발전이 되고 돈이든 커리어적인 면이든 나한테 이득이 된다 그러면 그걸 가지. 그거를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데 미국은 그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하고 협업하지 마라. 뭐 그런 것도 저도 겪어보기도 했고 그런 일들이 있긴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자연스럽게 시장에 그게 돌아가게 돼야지 강제로 하긴 좀 어려운 면이 있죠. 미국에서 이렇게 일도 해보시고 미국 기업에서 일도 해보시면서 이제 사실 한국에서 이제 대학까지 나오셨으니까 시각이 한국에 있을 때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달라졌죠. 네. 그래서 한국에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국에요? 네. 아니, 뭐, 그쵸. 최근에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정치라든지 네. 이런 게 너무 혼란스러워서 근데 그냥 한국에 제가, 제 위치가 그럴 위치인지.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이라든가 한국의 뭐랄까 기술 문화가 어떻게 돼야 한국 미래가 더 좋을까 뭐 이런 거. 그쵸. 좀 답답한 면이 많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되게 고전하는 것들 뭐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네. 너무 철떡같이 믿었던 기업들이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으니까. 좀 분위기가 좀 혁신적인 뭔가 그런 원동력이 너무 사회가 안전한 거라든지 의대 선호라든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좀 안타깝긴 하죠. 지금의 아마 한국의 저력은 뛰어나신, 그래도 옛날에는 보니까 저가 딱 이제 트랜지션인데, 그 전에는 그래도 똑똑한 친구들이, 뛰어나신 분들이 그래도 한국의 유명 대학의 물리과라든지 이런 데를 진학하셔서 그분들이 이런 걸 다 만드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없어져서 정부도 그렇고 좀 이런 혁신적인 R&D에 더 많은 투자와, 이거는 사실 성공률이 높은 일이 아니지만 꾸준한 투자와 장기적인 투자와 많은 리소스를 투여해야 되는 일인데, 너무 단기적인 성과라든지, 물론 회사들은 다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좀 국가적으로 엔지니어라든지 사이언티스트한테의 대우라든지 요즘은 그런 친구들이 이동하기가 너무 쉬워져가지고요. 외국으로. 그럼 결국 본인한테 이득되는 대로 다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로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좀 한국의 그런 혁신적인 옛날 같은 그런 원동력에 많은 투자와 관심, 아니면 뭐 TSMC는 막 대만을 지키는 기업이라는 것까지 표현이 되고, 정치적으로도 그 기업이 일하면은 굉장히 그거를 높이 사주고, 그런 문화라든지 기업에 대한 그런 친화적인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되살아났으면. 근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러 이슈들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좋은 인프라들, 효율적인 면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좀 너무 양쪽으로 갈라져서 너무 싸우는데, 합의만 이루어지면 폭발력이 누구보다도 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그래서 장기적인 미래는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폭발력이 강한 나라거든요.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불꽃 하나만 터지면은 그걸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R&D라든지 혁신성이라든지 이런 사이언티스트한테 좀 더 많은 리소스와 투자와 관심을 가지셔서 그게 원동력이 돼서 다시 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요즘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는 게 협상, 또 대화, 그리고 양보, 타협, 그리고 승화,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이런 나라는 앞으로도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자꾸 불협화음이 나가지고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에 이제 높이 위상이 올라갔고 굉장히 이제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로의 이해관계에 더 관심이 갖게 되는. 근데 이제 아마 이 과정이 지나면은 다시 성장 궤도를 저는 가지 않을까.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해서는 좀 그 과정이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좀 이공계에 대한 좀 투자 및 관심, 다 똑똑한, 그게 결국 분명히 나타날 거거든요. 다 의대 쏠림으로 인한 부작용 반드시 나옵니다. 지금 세계 10대 기업이 아람코를 빼고는 다 이공계 기업들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뛰어난 친구들이, 그러니까 워낙 큰 나라라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막 고등학교에서 탑을 달리는 친구들이 최근까지도 컴퓨터 사이언스에 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미국의 강력함이 받쳐지고 있는데, 부족하면 그러고 있는데 이 나라는 수입할 수도 있으니까요. 좀 약간 그래도 여전히 오픈 소사이티고 1년에 뭐 100만 명씩 이민자를 받는 나라니까 덜 받는다는 거지 아예 안 받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음 정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늘 문호가 열려 있으니까 좀 더 그런 오픈된 마인드로 인력들도 좀 수급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이공계에 대한 투자가 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은 엔지니어, 사이언티스트들이 의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서요? 통계를 어떻게 잡냐에 달려 있겠죠. 근데 분위기는 저희 동네 분위기는 아무래도 엔지니어 위주죠. 네. 의사보다는 엔지니어들이 돈을 더 저희 동네 한정으로는요. 게다가 이제 주식까지 받게 되면은 엔지니어 아니더라도 그렇죠. 의사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그렇죠. 크게 될 확률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의사는 안정적인 거고요. 역시 네, 네. 뭐 정년이라는 게 미국은 없고 자기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여전히 의사도 미국에서 고소득 잡인 건 맞는데 네. 뭐 이퀄이라는 주식 옵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엔지니어는 그 회사 일하면서 뭐 RSU든 스탁 옵션이든 이걸 안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미국은 다 다양합니다. 연봉을 협상할 때 뭐 난 기본급을 더 받을래, 아니면 난 인센티브를 더 받을래, 아니면 주식을 더 줘. 대신 나 이거 더 깎아도 돼. 뭐 다양하게. 그리고 기업마다 문화가 다 다르고요. 네. 그래서 다양하게 있지만 어쨌든 주 하이라이트는 그런 스탁 옵션이니까 예. 그게 터지면은 의사들은 별로 생각 안 하죠. 그걸 보고 뛰어난 친구들이 의대를 진학을 안 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지금 우리나라 이 말씀 듣자마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빨리 바뀌어야지 큰일 났다. 우리 기업 문화 빨리 바뀌어야지 주식을 안 줘요. 삼성전자조차도 주식을 안 줘요. 이런 말씀 드렸는데 삼성전자 산호세 브랜치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브랜치들도 좀 더 돈을 캐시를 많이 주시는 편이지 주식보다는 그런 쪽이신 것 같더라고요. 임원도 주식을 안 줘요. 진짜요? 그럼 임원이 주식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사지 않으면 주식이 없어요. 그런 건 좀 너무,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좋게 생각하는 문화가 뭐냐면 좀 치열하고, 네. 여기도 당연히 뭐 사내 정치라든지 뭐 당연히 회사하고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저도 최근에 호되게 당했고 뭐 그런 게 없지는 않는데 일단은 회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가 돈을 잘 벌게 되는 게 주식 비중이 크다 보니까 네. 잘 도와주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배를 탔잖아요. 일단 이게 돼야 되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도 하고 그런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큰 흐름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주식을 더 주려고 하고 그런 문화가 잘,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캐시를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 주식을 그렇죠. 이끌어 주는 거니까 그렇죠. 서로 윈윈인 거죠. 서로 윈윈. 잘만 풀리면 서로 네, 윈윈이죠. 그리고 뭐 락업이 걸려 있거나 뭐 장기 보유하면 세율도 떨어지니까 네. 당장 캐시를 주면 다 고액연금자 되니까 세금을 엄청 받는다고요. 그렇지. 근데 주식으로 주게 되면 그 세제 혜택도 있게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뿌리 있게 자리 잡아서 서로 좋고, 그리고 그 주식 때문에 내가 이 회사의 어떤 주인인식이라는 게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네. 다 조금씩은 이렇게 정도의 차이일 뿐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회사가 진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고, 네. 아이러니하게 그냥 막 돈 받은 만큼만 뭐 이래야 이거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주식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더 조금이라도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들, 내가 좀 더 이 팀에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게 그러니까 제 이기심에 의해서 생기게끔. 네.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돌아가게끔 하니까 그게 또 실리콘밸리의 강력한 무기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경제 채널이니까 기업이 종업원한테 주식을 주는 게 미국 기업의 엄청난 경쟁력이다, 아니다? 전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예. 경쟁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의 투명도, SEC의 관리감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뭐 당연히 루폴 많지만 그래도 그거를 건전하게. 그렇죠. 저도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그건 잘 알아요. 그건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아니긴 한데 주식을 받으니까 주식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제가 그걸 어떻게 관리에 따라서 제 연봉이 결정되니까. 근데 굉장히 주주 친화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자금이 잘 돌게 되고 또 기업도 거기서 자금 융통하기가 쉬워지게 되고 개인은 또 주인의식을 좀 갖게 되고 모든 게 선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게 미국의 경쟁력이지 않나. 저도 그냥 들어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참 안 좋은 게 참 안타깝죠. 미국 같은 그런 선순환 구조를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못하신 얘기? 아닙니다. 너무 그래서 항상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저도 다시 한번 오늘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즐겁고 많은 걸 배우는 시간이었고. 아닙니다. 제가 너무 이게 아직 시차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두서없이 제가 얘기한 게 아닌가. 너무 정리되지 않게 질문에 좀 더 그래도
이걸 맞춰서 이렇게 아니, 얘기 너무 잘해주셨어요. 예. 너무 좋았고요. 예. 아 정말로 모시고 싶었고 그래서 아. 예전에 한번 한국 오신다 그래서 막 댓글로 오세요 하고 제 전화번호까지 적었었던 적이 있었나?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서 너무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채널에 대한 고민도 많아서 이거 죄송해가지고 근데 저는 별로 이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싶었는데 우리 일렉트로캠님 오셔서 아마 그 테슬라 주식을 오래 가지고 계셨던 한국 분들은 웬만하면 아실 분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테슬라를 하고 싶거나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다른 분 채널보다는 우리 일렉트로캠 채널을 쭉 따라가시거나 지금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시면 어떤 본질에 기업의 본질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채널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자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일렉트로캠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